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전국적인 전세가 상승, 특히 서울 수도권 전세가 급등이 가장 큰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정부는 이 전세 대란을 어떻게 잠재울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한창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와중에 여러 가지 이 정책들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 오늘 또 뉴스에 나온 것이 이 빈집세라는 겁니다. 빈집세. 자, 이전에 제가 과거에 이 전 세계적으로 빈집이 증가하면서 슬럼화되고 도심 공동화 이런 현상들이 발현되면서 빈집세를 매기는 국가의 뭐 여러 지역들이 있다, 뭐 이 정도로 소개를 한 적이 있었는데, 약간 다른 부분으로 오늘 나오는 거죠. 이 전세난을 막기 위한 대응책으로 빈집세 과연 괜찮을까? 오늘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하단에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놀라운 부동산 강의까지 관람이 가능하십니다. 자, 지금의 상황은 정말 사면초가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표현이 딱 맞습니다. 설상가상 최악의 전세 대란을 맞고 있습니다. 자, 게다가 매매가도 높은데 말이죠. 매매가, 전세가 모두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최악의 전세 매물 품귀 현상 과연 어떻게 발현됐을까? 이건 다 알고 계시죠? 2 플러스 2, 이 갱신청구권, 정확히는 임대 3법 중 2개가 8월부터 시행이 됐는데 딱 3개월이 걸렸습니다. 뭐 3개월이 걸렸다기보다는 시작되자마자 전세가가 크게 올랐죠. 근데 3개월이 된 지금 현재 시점에 봤을 때는 이전에 3개월 이전과 비교를 했을 때 정말 폭등 수준이라고 부를 만큼 임대가, 전세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우수입지의 경우에는 뭐 구축과 신축을 막론하고 이 30평대 전세가 보편적으로 다 10억을 넘어가는 이 기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 전세가 10억이라니, 10억이 넘습니다. 네. 물론 강남 지역이야 뭐 이미 10억 넘는 지역이 많았지만 지금은 뭐 다른 지역들까지 2급지까지도 이제 10억이 넘는 단지들이 늘어났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임대 입법이 시작된 이후에 또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 아무래도 이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나중에 팔기가 어렵잖아요. 이 갱신청구권 여부도 지금 표기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임차인이 있는 경우 갱신청구권을 쓸 수도 있기 때문에 매도 자체가 어려운 경우, 실제로 매도하려고 했다가 안 된 경우도 있고, 매수인이 실제로 거주한다고 해도 잔금이 갱신청구권 이전에 돼야만 가능하고, 계약만 했다가 소유권 이전이 안 된 상태라면 계약 갱신청구권을 써버리면 거주를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실수요자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이 있는 것을 꺼릴 수밖에 없겠죠. 실입주되는 아파트를 찾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일단은 급매를 통해서 정리하거나 아니면은 제값을 받기에는 이 매도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따른 이 대응 전략이 빈집 상태로 두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빈집 상태로 두면 나중에 쉽게 매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그것도 있겠지만 또 하나, 이제 전세가가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다 보니까 전세를 시세에 맞춰서 좀 나중에 놓으려고 빈집 기간을 좀 늘리는 그러한 사례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을 조합해 봤을 때, 그리고 앞으로 신축 입주 물량도 줄어드는 이 시점에 임차 물량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감소할 수밖에 없는 구조상에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서울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이 수도권 전역에 전세가 급등이 번져서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게다가 수도권도 마찬가지로 신축에 대한 이 전세가 상승이 더 눈에 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오늘 얘기 나오는 빈집세가 뭔가, 빈집세란, 예. 자, 일단은 해외 사례에서 그 유래를 볼 수가 있는데, 이 집을 소유한 소유자가 일정 기간 동안 비워두게 되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그 기간에 대해서는 뭐 국가별, 지역별로 다를 수가 있겠죠. 일단 보편적으로 뭐 6개월, 뭐 1년 정도 비워두면은 이 세금이 부과되는 걸로 나오는데,
일단은 이 빈집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일단은 다른 사례를 보면은 공시지가나 아니면 연간임대료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삼아서 거기에 세율을 곱하게 됩니다. 만약에 1%라고 하면 이 공시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공시가 10억짜리 주택을 비워뒀다. 그래서 빈집세를 내게 생겼다. 그러면은 1년이라고 치면 뭐 1,000만 원 납부해야 되는 거죠. 자, 이게 해외 사례에서 발췌가 된 건데, 자, 홍콩, 캐나다, 영국, 호주, 프랑스, 미국이 도입됐거나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캐나다의 경우에는 이제 공시 가격으로 하거든요. 1년 중에 6개월이 비게 되면 공시 가격의 1%를 물리고요. 그리고 홍콩의 경우에는 연간 임대료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연간 임대료의 4% 빈집세를 물립니다. 이것도 만만치 않게 세금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 빈집세. 참 기상천외한데 이 방법이 지금 논의되는 이유가 뭘까요? 왜 빈집세라는 게 논의가 되고 있을까? 간단합니다.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매매가는 수요 억제를 통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하지만 부작용이 엄청났죠. 근데 임대의 경우에는 더 심각합니다. 매매의 경우에는 미래가치도 포함되다 보니까 가격 자체에 그 작용되는 요소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그 요소를 축소시켜서 수요억제를 하게 되는데, 이 임대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현재 가치로 가격이 매겨집니다. 공급과 수요에 따라서. 그래서 이 다른 그 보완책을 써봐야 실질적인 이 공급의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다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효과가 별로 없고 득보다 실이 많다는 거죠. 얻는 효과보다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 자, 일단은 이 외에도 현재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논의 중에 있는데, 일단은 입주자, 실제 입주하는 세입자들을 위한 이 지원, 이 세제 혜택, 뭐 이런 지원을 논의 중인 것 같고요. 그리고 임대주택을 빨리 늘리는 그런 정책도 논의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이것들은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게 있습니다. 일단은 임대주택을 늘리는 속도가 아무리 빨라봐야 3년에서 5년 정도는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당장의 이 큰 문제를 해결하기엔 대책이라고 표현하긴 그렇다. 앞으로 준비하는 것이지 이건 대책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임대주택을 늘리는 속도가 빨라봐야지 이 시간이 이만큼 걸릴 것이고, 가장 큰 문제는 당장 내년하고 후년에 오히려 공급이 늘려도 시원찮은데 줄어듭니다. 입주 물량이 수도권 전체가 신규 입주 물량이 급감합니다. 자, 그래서 이 빈집세가 논의된 이유는 어떻게든 공급을 임대 물량을 하나라도 늘리려는 방법 중 하나 정도로 알 수 있겠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게 빈집세가 실현되기에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효과에 비해서 반발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여론을 잃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빈집세가 나오더라도 편법이 정말 난무할 거예요. 이게 시행이 처음 되는 정책 같은 경우에는 해당 장치가 작동하기 전까지 여러 가지 파생되는 편법, 틈새들이 있기 때문에 안정화되는데 시간이 또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해당 기사, 빈집세 기사를 보면은 뭐 여당에서 부동산 전문가의 그 의견을 들었다라고 얘기했는데, 대체 어떤 전문가가 이런 빈집세 얘기를 꺼냈는지 궁금합니다. 빈집세로 기대할 수 있는 임대 물량이 증가할 거라는 그 생각 자체가 굉장히 신기하거든요. 이거는 뭐 이상하다 표현이 아니라 신기합니다. 참 기상천외하다. 근데 이 반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또 세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내년만 하더라도 세금이 또 어마무지하게 늘어나지 않습니까? 자, 공시가격 현실화율, 뭐 오늘 좀 시간 지나 봐야겠지만 그것도 있고 인상하는 것, 그리고 21년부터 오르는 세금이 많죠. 보유세, 양도세 모두 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금 빈집세를 통해서 뭔가 공급 물량을 억지로 만들어내는 이런 전략보다는 이 현상이 왜 시작됐는지 그 원인부터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일단 임대입법 시행 전에 미리
이 어떤 정책이 나올 때는 미리 파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효과들, 부작용들, 이런 것들을 대응하기 위한 해결 방안부터 먼저 만들고 시작이 됐어야 되지 않나. 예, 이런 생각이 가장 먼저 듭니다. 지금 현재 임대주택이 늘어날 방법은요, 이렇게 임대주택, 임대인에 대한 그 압력을 더 늘리는 방법보다는 임대인에 대한 인센티브나 아니면 총량, 그러니까 공급을 늘리는 방법밖에는 없다라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현실적으로 전세난을 극복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지, 일단 임대주택을 늘리는, 공급을 늘리는 이 방안은 당연히 계속적으로 추진이 돼야 될 것이고요. 지금 민간에서도 계속적으로 이러한 그 공급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건축법을 완화해서 뭐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다른 주택들, 뭐 적은 주택들 많지 않습니까? 대체재들. 이 건축법을 완화해서 지금 부지마다 약간 주택 비율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주택 비율을 지금도 뭐 상향을 일부 시키긴 했지만 상향을 통해서 하거나, 또 이전에 우리 공급 방안에서 보시면은 이 상업용 건물들이나 뭐 오피스 이런 것도 전환시키는 것들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것도 지금 짓고 있는 단계에 있는 오피스나 상업용 건물까지 이게 확대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상가들 보면은 미분양된 상가도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오피스도 그렇고. 이런 것들로 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이 완화책이 있다라면 이게 다 또 이 작지만 또 주택으로 제공이 되지 않을까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지금 도심에 있는 이 여러 지역들, 특히 뭐 상업지, 뭐 준주거지 이런 지역들 보면 이제 용도나 아니면 용적률 이런 것들을 좀 완화를 해서 사업성을 키워주면 또 주택이 많이 제공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일단 아파트가 가장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뭐 빌라나 오피스텔도 문제긴 하지만 그보단 아파트 임대가가 더 문제죠. 그러다 보니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이 신도시 중요하겠지만 이 서울 내부에 있는 이 재개발, 재건축 이런 것들을 좀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게끔 속도나 규모 면에서 원활하게 좀 바꿔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임대사업자도 그냥 일시에 또 원인으로, 집값 폭등의 원인으로 잡혀가지고 싹 다 좀 칼질을 당했는데, 임대사업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예? 지원이 있어야 임대 물량이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임대사업에 대한 지원, 그리고 세입자에 대한 지원, 이 두 가지가 양방향으로 이루어져야 지금의 심각한 이 전세난을 조금이나마 해결해 줄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안정화까지도 바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매입 임대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죠. 이것도 지금 최근에 들어서 이 비중이 굉장히 줄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매입 임대 비중 다시 또 상향을 시켜서 임대 안정화, 임대 물량 증가에 기여를 하는 것이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또 오늘 뉴스에 빈집세가 나와서 빈집세란 뭔지, 그리고 빈집세가 나오면 과연 전세 대란이 안정화될지에 대해서까지 얘기를 해보고, 그렇다면 안정화를 위해선 어떤 게 필요할까? 결론은 공급이 필요하다. 공급이 없다면 안정화는 어렵다로 끝이 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하단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제가 오늘 또 강의 날이었거든요. 오늘 강의한 내용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알찬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